2007년부터 요 책을 쓰기 직전까지 2022년 9월까지 1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한 20% 가까이 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온투자자문의 박선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독일책방 책 제목은 투자 진화를 만나다 라는 책이고, 이 책 제목처럼 어떤 자연과학에 대한 관찰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제목이 크게 틀리지 않다. 그리고 투자와 진화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혀낸 책입니다. 예, 블락 플라사드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재미나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감이 가는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요 분의 그 이력하고 네. 이분이 이 책을 왜 썼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수재더라고요. 인도의 인도 공과대학을 나오고 유니레버를 다니다가 이 회사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퇴사하고 다시 이제 MBA를 갔다가 맥킨지도 가고 그다음에 맥킨지에서도 좀 컨설팅 생활을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퇴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펀드 회사 워버그 핑커스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투자가 나의 천직이구나 라는 걸 이제 딱 발견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 10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에 본인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날란다 캐피탈인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요 책을 쓰기 직전까지 2022년 9월까지 1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한 20% 가까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이온 투자자분의 육박하는 수준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네요. 네. 하여튼 그게 이제 인도 주식 시장도 꽤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인도 주식 시장에 비해서도 한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전적으로 인도에만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시장, 영국 시장 이런 해외 투자자들은 많이 있는데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처음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재미있게 읽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분이 투자 진화를 만나다라는 이 책을 왜 썼는가? 사실은 이제 우리 가치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벤자민 그레엄, 워런 버핏, 찰리 먼거 세 명인데 이분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찰리 먼거한테 특히 영향을 받아서 찰리 먼거가 인터뷰한 영상을 봤더니 찰리 먼거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추천을 하더래요. 이제 그래서 저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읽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진화론에 꽂혀가지고 진화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투자하는 거하고 이 진화하고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 레터를 보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써 보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결국은 요 책까지 쓰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진화의 과정에 어떻게 적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것이 투자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자연계에서 생명체들이 진화하면서 번성하는 과정하고 이제 투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이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유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까를 이제 탐구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이 저자의 결론은 이제 그런 자연계의 번성하는 개체들의 이제 성공 사례를 이제 투자에 접목을 해봤더니 성공적인 투자는 이제 딱 하나만 지키면 되더라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하면 본인 회사의 투자 철학인데 우량 기업을 사서 퀄리티 기업을 사서 영구히 보유한다. 이것은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워런 버핏이나 이런 분들의 내용하고 이제 약간 좀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 기업을 영구히 보유하는 게 이 회사의 투자 철학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가? 세 단계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큰 리스크를 피해라. 빅 리스크를 피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하이 퀄리티 기업을 페어 프라이스에 사야 된다. 이것도 이제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랑 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측면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겁나 게으름을 피워야 된다. 일단 사고 나면
매도는 뭐 거의 하지 않는다. 네. 요 세 단계를 이제 우량기업을 영구히 소유하기 위한 세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각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자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들여가면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증권사 내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증권사가 정말 싫어할 고객이시네요. 네. 네. 회전율이 뭐 극악한. 네, 그렇죠. 한 번 사면 영원히 팔지 않는 그런 개념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절대 위험을 피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죠. 네.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제 빅 리스크를 피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요. 네. 요분이 이제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어떤 사례를 들고 오냐면 이제 호박벌 사례를 들고 옵니다. 이제 범블비인데요. 범블비가 보면은 한 3천만 년 동안 생존을 한 그런 뭐 생명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범블비의 천적이 있는데 개검이라는 겁니다. 네. 크랩 스파이더인데요. 이제 크랩 스파이더가 범블비를 잡아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한 연구자들이 이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인공적으로 이제 꽃밭을 조성을 하고 그 꽃밭에다가 로봇 크랩 스파이더를 이제 막 보이게도 하고 안 보이게도 하고 이렇게 막 꽃밭에다가 이렇게 뿌려놨는데요.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범블비들을 이제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범블비들이 이제 꽃에 이제 꿀을 빨려고 딱 앉았는데, 로봇 스파이더, 크랩 스파이더, 로봇 개거미가 숨어 있다가 탁 그 범블비를 잡아가지고 한 2, 3초 정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제 놓아주는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이 범블비들의 행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범블비들한테는 이제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저 꽃에는 내가 앉아도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개거미가 숨어 있어서 앉으면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폴스 파저티브라고 합니다. 앉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앉으면 안 됐던 이제 그걸 일종 오류라고 하는데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저 꽃에는 앉으면 안 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앉아도 됐던 위험이 없었던 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폴스 네거티브라고 해서 그걸 이종 오류라고 하거든요. 개거미한테 이렇게 붙잡혔다가 이제 한 2, 3초 후에 놓아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몇 번을 하고 났더니 이 범블비들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일종 오류를 피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종 오류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일종 오류하고 이종 오류는 서로 대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오류를 줄이려면 이종 오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종 오류를 줄이려면 일종 오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손실 회피를 하는 거잖아요. 이득보다는 손실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투자로 따지면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득도 안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범블비가 바로 그렇게 손실 회피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본능인데 자연계를 봤더니 자연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기본적으로 손실 회피 본능이 내재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우리 그 번성하는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회피한다. 생존이 먼저다. 수익이 먼저가 아니라 생존이 먼저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그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 생존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큰 리스크를 피하다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같은 기업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나는 그런 기업 놓쳐도 돼라는 투자입니다. 나는 테슬라라든지 또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은 놓치겠다. 그런 기업은 내가 안 먹겠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들의 이제 결론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가 사기꾼을 피해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사기꾼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쳐다보지도 마라.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정말 투자 기업들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걸핏하면 시비 발행하고, 그렇죠. 걸핏하면 유상증자도 하고, 그리고 자제들한테 주식을 비싼 값으로 사주고, 비싼 값으로 사준 후에 바로 유상증자를 또 해버리고,
이건 놀라운 행위인데 네, 뭐 말씀하셨듯이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사기에 네, 가까운 네, 그런 일이 너무 많죠. 네. 이제 두 번째가 턴어라운드 기업을 피해라. 오히려, 그 이유가 네. 이렇게 한 번 좀 어려움에 처하거나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턴어라운드 하기는 쉽지 않다. 예. 이제 물론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네. 그런 기업은 그냥 아예 네. 처음부터 피하는 게 좋다. 사실은 턴어라운드는 주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이 크긴 해요. 네, 제대로만 맞으면 턴어라운드를 정확히 맞추면은 뭐 굉장히 큰 수익이 나기도 하죠. 네. 저도 사실 뭐 턴어라운드 기업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이제 이 저자들은 그것도 안 하겠다. 네. 네. 그것도 안 하겠다. 영구히 보유하는 게 목표니까 그런 기업 자체를 아예 빼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부채 많은 기업을 피해라. 네.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을 피해라. 네. 그리고 또 하나가 M&A 중독자를 피해라.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M&A를 하다가 예. 망한 기업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M&A 갖고 성공한 기업도 꽤 많잖아요. 네, 성공한 기업도 이제 물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두산이라든지 네네네. SK라든지 이런 몇 개 기업들이 성공을 하긴 했지만 대체로 보면 M&A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웅진 같은 회사, 웅진은 완전히 망했죠. 네, 뭐 국동건설 인수하고 뭐 네. 이러면서 완전히 망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STX 같은 회사도 그렇고 M&A로 성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네. 이제 저자들은 M&A 중독자를 무시하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를 예상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그냥 사업 구조 자체가 안정적이고 네. 재미없는 산업에 그래서 투자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미래를 예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 20%의 수익이 꾸준히 났으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걸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면 뭐 아까 말했던 턴어라운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들을 잘 샀을 때 수익이 엄청나게 나지만 저는 그걸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50% 100%씩 수익이 빵빵 터져가지고 좋아가지고 또 그런 놈을 사면 안 맞을 때는 손실이 엄청나게 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 먹고 50% 깨지면 제자리여 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걸 아예 피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10몇 프로에서 20%짜리만 꾸준히 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네. 뭐 내연기관 차들이 다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고 네네. 거기에 이제 배터리는 필요하고 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한국에 있는 뭐 2차 전지 회사들이 가장 글로벌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미래를 전망해 봤을 때 네. 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뭐 굉장히 지금 처참한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뭐 희망이 잘 안 보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래 전망이라는 게 네. 어렵다고 이제 저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들은 미래 전망에 의존하는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런 투자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이렇게 해서 큰 빅 리스크를 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퀄리티 기업을 예. 페어 프라이스에 사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하이 퀄리티 기업을 어떻게 페어 프라이스로 살 수 있을까? 예. 이것도 이제 자연계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고 있는데요. 이제 재밌는 게 은여우 길들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생 동물을 길들일 때 예. 다양한 신체적인 특성을 보고 길들일 만한 놈을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뭐 귀가 이렇게 쫑긋 선 놈보다는 귀가 이제 축 늘어진 거라든지 네. 얼굴이 뭐 아기 모양으로 좀 이쁜 거라든지 몸집이 작은 애라든지 네. 털이 뭐 복실복실한 애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특성을 보고 아예는 좀 길들일만 하겠다라고 동물을 선택을 했는데 네. 그런 게 다 쓸모 없더라. 네. 길들이기가 좋은 거는 결국은 그 동물이 네. 길들여지려는 의지가 있는가, 네. 길들이기 쉬운 놈인가 아닌가가 네네. 가장 중요하더라. 예. 나머지 특성들은 그 길들여지기 쉬운 애를 계속 길들이다 보면 나머지 신체적인 특성들도 따라서 변하더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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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도 이렇게
말아지고 네. 귀도 축 늘어져지고 네. 얼굴도 이렇게 아기 모양으로 바뀌고 신기하네. 네. 네. 그래서 꼭 길들여지는 의지가 있는 애를 찾아서 그냥 길들이다 보면 나머지 그런 신체적인 특성들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자연스럽게 바뀌더라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이 이제 그거를 투자에 어떻게 접목을 했는가 하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사적 ROC, 네. 리턴 온 캐피탈 인플로이드. 네. ROC가 이제 ROIC랑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네네. 투입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나왔는지 이제 ROC에서는 그냥 에빗을 쓰는 거고 네네네. ROIC에서는 노펫을 쓰는 차이가 있어요. 뭐 세금을 제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사실은 이제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 좀 더 쉬운 말로 하여튼 역사적 ROIC만을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자본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역사적으로 그걸 꾸준히 잘 냈는지 네, 그게 네,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과거 한 10년 이상 네. 이 기업이 투입한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 영업이익을 꾸준히 창출을 했는지 네네. 그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특성으로 일단 필터링을 한 다음에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특성만 본다는 건 아니고 그 특성으로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이제 거기에서 걸러지는 기업들은 아예 이제 쳐다보질 않고 네네. 거기서 이제 걸러진 기업들을 다시 한번 네. 더 딥하게 리서치를 해서 이제 네. 편입할 종목들을 고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까 이제 자연계에서도 길들여지려는 의지가 있는 애를 잡아서 길들이다 보면 네. 나머지 신체적 특성들이 다 그대로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예. 인간이 원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예. 기업도 역사적인 ROIC가 높은 기업을 찾아서 일단 투자를 하면 네. 나머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특성들 예를 들면은 경영진의 자질이 뛰어나고 어허. 자본 배분을 잘하고 어허. 강력한 경쟁 우위가 있고 네. 그다음에 혁신을 하려는 노력이 있고 이런 특성들이 자연적으로 그 기업들이 보여지더라. 네. 그렇죠? ROC라는 네. 그 특성을 하나 보고 딱 선별을 하면. 우리 그 선배님도 생각하시기에 그거는 정말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표로 ROE를 얘기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영업이익을 볼 거냐, 순이익을 볼 거냐, 네네. 뭐 또 이제 투입된 자본 전체를 볼 거냐면 뭐 순자산을 볼 거냐, 뭐 이런 네네. 차이가 있긴 한데 결국은 ROC나 ROIC나 ROE나 뭐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지표라서 네. 하여튼 투자 대가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하여튼 투입된 자본 대비해서 예. 얼마만큼 이익을 안정적으로 뽑아내는지 네. 그런 특성을 대가들이 좀 많이 같이 보는 거. 두 번째로 또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두 번째로 또 이분들이 재미있게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쇳덩구리 얘기를 합니다. 예. 쇳덩구리가 이제 지구상에 한 8,000종이 굉장히 다양한 쇳덩구리가 있다고요. 아, 엄청나네요. 네, 근데 그 쇳덩구리들마다 뿔 모양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아, 신기합니다. 네, 어떤 쇳덩구리는 뭐 톱니바퀴 모양 뿔을 가지고 있는 네. 애도 있고 또 어떤 쇳덩구리는 뭐 코뿔소 뿔 모양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쇳덩구리는 뭐 사슴뿔 모양인 것도 있고 이렇게 네. 뿔 모양이 다 틀린데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쇳덩구리 뿔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됐을까를 유전적으로 연구를 하는 네. 유전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뿔이 나오게 됐는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도대체 왜 쇳덩구리가 이런 뿔을 갖게 됐을까? 이 쇳덩구리 뿔이 어떤 진화적인 이점을 줬기 때문에 이런 쇳덩구리가 뿔을 가지게 됐을까를 연구하는 부류가 있는데요. 이제 앞에 게 어떻게를 연구하는 부분이고 뒤에 분들이 왜라는 걸 연구하는 부분인데요. 그 어떻게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근접 요인 네. 직접적으로 이제 쇳덩구리 뿌리를 자라게 되는 유전자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거니까 근접 요인을 연구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도대체 쇳덩구리의 뿔이 무슨 쓸모가 있어서 진화를 했을까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궁극 원인 네. 왜를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제 궁극 원인을 연구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제 과학자들을 보면 이렇게 근접 원인이나 궁극 원인을 연구하는 부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자들은 본인들은 근접 원인은 전혀 보질 않는다. 궁극 원인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투자에 비유해서 보면 주가가 변하게 되는 요인은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변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주가가 출렁거리는 직접적인 원인은 예를 들면 트럼프가 뭐 관세를 때렸다. 네네. 뭐 환율이 뭐 폭등했다. 또는 네. 환율이 폭락했다. 뭐 유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당장 주가가 막 굉장히 출렁거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투자에서 보면 근접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자들은 이런 거는 안 보겠다는 거죠. 이런 건 안 보고 궁극 원인,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네. 성공하고 실패를 하는지 그 기업의 경쟁력만을 살펴보겠다. 예. 기업의 성공하고 실패를 좌우하는 궁극 원인만을 살펴보겠다는 게 이제 이 저자들의 네.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인들은 그런 궁극 원인보다는 예. 근접 원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네. 모든 신경이 증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신경이 곤두서 있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에 엄청나게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네, 신문에 대문자막으로 나오고 수많은 매체에서 전문가들이 뭐 관세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유가 뭐 폭등 폭락이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니까 사람들한테 더 자주 보이게 되고 더 많이 들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근접 원인에 굉장히 휘둘리게 되는데 네네. 본인들은 근접 원인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 장기 50년 이렇게 보유할 기업은 결국은 궁극 원인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이 저자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윈이 진화론을 쓰면서 네.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가를 살펴봤더니 다윈은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요. 미래 예측을 한 게 아니더라. 예. 수많은 세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자연을 관찰하고 네. 표본을 수집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트를 작성하면서 뭐 왜 이렇게 뭐 됐을까를 궁리하고 이제 그러면서 진화론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자들도 조언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미래 예측에 전혀 관심이 없다. 네. 우리는 오직 기업의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기업 과거 한 10년 이상의 네. 역사적 ROC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필터링을 하고 나서 남은 작업도 결국은 이 기업의 과거 역사를 훑어보는 데다가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다고 합니다. 네네. 미래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거 다 놓치게 되겠죠. 그러겠죠. 이런 걸 투자하려면 미래를 전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를 공부하는데 더 투입을 많이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분들은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그런 인더스트리는 피한다.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예,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인더스트리는 결국 미래 예측이 중요해지는데 그렇죠. 본인들 경쟁력이 아닌 거죠. 근데 이분들의 투자는 미래 예측이 중요해지는 분야는 피하고 네. 과거를 보면 미래가 어느 정도 투영되는 네. 과거에 잘 해왔으면 미래에도 잘할 거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예,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고요. 네. 이런 단계들을 거치다 보면 이제 하이 퀄리티 기업을 네. 페어 프라이스에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목을 선별해서 편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단계가 겁나 게을러야 한다. 네. 예. 독특한 얘기죠. 예, 그냥 don't be lazy가 아니라 be very lazy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겁나 게을러야 된다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사면 엔간해서는 안 판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이 이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분들이 이제 살 때는 네. 굉장히 가격에 민감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은 멀티플이 지금 한 20배라서 좀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는 무슨 소리야 그 회사 멀티플은 지금 10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20배인데 왜 친구는 10배라고 했을까? 또 이제 뭐 다른 기업 얘기하면서 그 기업도 좀 멀티플이 비싸서 투자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다고 했는데 친구는 무슨 소리야 그 기업은 지금 멀티플이 12배밖에 안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생각하는 멀티플이랑 친구의 멀티플이 틀릴까 봤더니 이제 본인은 트레일링 퍼를 얘기를 한 거고 저는 포워드를 본 거고 친구들은 이제 포워드 퍼를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래 전망을 안 하니까 포워드 퍼를 안 보고 네. 다 트레일링 퍼로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일링 퍼로 비싼 기업은 아예 관심을 안 두는데 네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일단 사고 나서는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도 네. 내버려 둔답니다.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약간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책에서 예를 들면 멀티플이 네. 퍼가 60배, 70배가 가도 우리는 절대 안 판다. 네.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매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좋은 회사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7, 80배 가면은 한 2, 3년 조정을 겪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긴 네. 하죠. 네. 왜냐면은 수렴을 한 다음에 네. 기존의 자기 평균 PR로 평균 회계를 해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2, 3년 정도의 횡보는 눈 감고 있겠다 하는 얘기처럼 또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굉장히 모순적인데 처음에 살 때는 포워드 퍼도 아니고 트레일링 퍼로 싼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사고 나서는 멀티플 70, 80이 가도 안 판다고 밸류에이션을 아예 안 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거가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 디펜스 논리는 내가 이제 기업을 사서 좋은 기업을 사서 손해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투입한 금액만큼만 손해 볼 수 있는 거 최대 손실이. 그렇지. 네.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을 팔아 가지고 그 기업이 날아가면 뭐 엄청난 손해 잠재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방은 내가 투입한 금액만큼이고 상방은 완전히 무한대로 열려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약간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무한히 열려 있는 상방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의 디펜스 논리거든. 팔지 않는 디펜스 논리거든요. 저는 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보유 종목이 얼마인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저도 이제 뭐 굉장히 좀 처음 보는 뭐 회사고 그 투자자들이어 가지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인도에 있는 뭐 펀드고 해서 뭐 외부에 알려진 자료가 뭐 거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무슨 종목에 투자를 했고 했는지를 알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뭐 기준을 가지고 하여튼 계속 보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영 안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 파는가? 이 사람들이 파는 기준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버넌스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믿을 수 없는 회사가 됐을 때, 거버넌스가 망가진 회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본 배분을 심각하게 잘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견이 됐을 때, 갑자기 M&A 안 하던 기업이 M&A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자본 배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본 배분을 하는 때, 그다음에 또 하나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회사가 망가졌을 때, 요 경우에만 매도를 하고. 그럼 주가는 이미 거덜나 있을 텐데 그 정도쯤이면. 이제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조짐, 뭐 징조가 보이면 이제 매도를 한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멀티플이 70배, 80배가 돼도 안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책 제가 이제 뭐 과거에 나왔을 때 소개했던 책들은 제가 이제 심정적으로 거의 뭐 90% 100% 동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앞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거의 뭐 100% 동감을 하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제가 좀 동감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뭐 좀 더 좀 재미있게 읽었던 측면도 있긴 한데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충분히 공감만 되는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제가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 플락프라사드의 이런 투자 방법론이 대한민국에서도 통할까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플락프라사드가 15년 동안 한 20% 정도 복리 수익을 거뒀으니까 15년 투자하면 1원이 한 13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2010년에 투자를 하면 지금 2010년에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지금 최소 13배 이상 주가가 올랐다. 주가가 오른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0년에 만약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13배 이상 주가가 올라 있을 기업이 어딘가를 찾아봤습니다. 역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한번 사면 엔간해서는 안 파는 거잖아요. 그냥 중간에 올랐다고 그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도 퍼가 60이 돼도 안 파는 사람들이니까 지금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2010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을 때 과연 13배 이상 주가가 오른 기업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네. 얼마 되지 않고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이제 눈에 띄냐면 삼양식품. 예,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이제 13배 이상이 올랐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필터가 과거 10년 이상 ROC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삼양식품은 그 기준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삼양식품이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 됐지만 2010년 이전을 보면 삼양식품의 ROC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삼양식품을 이 사람들은 아마 투자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또 걸렸던 회사가 예를 들면 경동나비엔 뭐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 지금은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하지만 2010년 이전의 실적을 보면 결코 ROC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도 아마 이 사람들은 선택하지 못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크게 올랐던 기업이 LG생건. 근데 LG생건은 2021년에 팔았어야 됩니다. 완전히 망했죠. 그때 팔지 않았으면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80% 폭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데 엔간한 일이 아니면 안 팔잖아요. 자본 구조 그 거버넌스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자본 배치를 완전히 엉망으로 하거나 기업이 뭐 회복 불가능하게 뭐 훼손되는 상황이 아니면 안 파니까 LG생건을 과연 그러면 2021년에 팔았을까? 제가 생각하면 안 팔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LG생건에서도 수익을 못 냈겠죠. 설사 이제 그때 LG생건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과연 한국에 이 사람들이 투자할 기업이 있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유일하게 그 2010년 이전에도 ROC가 높았고 지금도 높은 그리고 주가도 13배 이상 오른 기업이 제가 보니까 리노공업이더라고요. 훌륭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리노공업은 아무래도 이 전방이 반도체다 보니까 안 했겠죠. 이 사람은 투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걸러내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런 투자 방식으로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 수익을 그 인도에서처럼 연평균 20%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의 이런 투자 방식이 한국에서 통할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10배 오른 주식들은 조금 있죠. 뭐 2차전지도 10배가 올랐었고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방산 주식도 10배가 올랐으니까 중간에 팔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안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20년, 30년을 들고 갈 사람들이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보면 10배 아니라 뭐 100배 난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중간에 팔아서 수익화를 해야지 아직까지 들고 있었으면 다 제자리 오거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팔지 않는 투자가 과연 한국에서 통할까가 좀 의문이 들고요. 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인도에서 성공을 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인도의 이제 그 주가 지수가 인도 선섹스 지수인데요. 인도 선섹스 지수를 봤더니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 지수가 16배가 성장했더라고요. 못했네 그러면 투자를. 근데 이제 연평균 20%는 연평균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주가 지수가 10% 올랐는데 20%밖에 20%한 거는 잘한 건 잘한 거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또 애매하긴 하네요. 일본 주식 시장이 2000년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 성장을 해왔다. 인도 시장이? 인도 주식 시장이. 그래서 주식 지수 자체가 2020년 이후로 16배가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년 이후로 몇 배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2000년 이후로? 2.5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주식시장에 우리가 1억을 넣었으면 지금 16억이 됐는데 코스피에다가 1억 넣었으면 지금 2억 몇천이 된 거죠. 물타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는. 만약에 코스닥에다 투자를 했으면 지금 마이너스 2000년에 코스닥을 샀으면 지금 마이너스 70%거든요. 마이너스 70%. 그래서 이게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과실을 누린 거 아닌가. 그 인도 시장의 그런 성장에 이 저자의 투자 방식이 좀 맞아 떨어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영원히 투자자라는 개념은 이렇게 장기 10년 이상의 장기 상승을 그린 나라에서는 꼭 나오는 얘기 같아요. 미국에서도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좀 다른 계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 제 주위의 투자자들을 봐도 사서 팔아야 할 수익이 나는 거지. 그냥 영구히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저자가 그
찰리 먼거가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추천해서 이제 책을 읽어보고 진화론에 꽂혀서 진화론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 역시도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하면서 벤자민 그레엄, 워런 버핏, 찰리 먼거를 공부하고 찰리 먼거가 굉장히 독서광이구나. 찰리 먼거가 무슨 책을 읽는가 이제 찾아보면서 저도 찰리 먼거가 읽던 책들을 많이 찾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뭐 복잡계, 진화론, 뭐 행동경제학 이런 책들을 좋아하고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래서 진화론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진화론 책을 읽으면서 진화론에서 제가 얻었던 교훈하고 이 저자가 진화론에서 얻은 교훈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 저자는 뭐 쇳덩구리 사례, 또 은여우 길들이기 사례, 또 뭐 범블비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저자의 투자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진화론의 수많은 교훈 중에 뽑아서 썼다. 본인 입맛에 맞는 그런 교훈을 뽑아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그건 언제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화론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얻었던 교훈하고는 저자가 얻은 게 좀 많이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데요? 저는 이제 진화론에서 얻은 교훈이 우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진화라는 게 우리가 어떤 계획대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들,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진화의 그 경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뭐 투자에서의 성공도 그렇고 인생에서의 성공도 그렇고 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좀 깨달았는데요. 하여튼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계획보다는 나한테 불운이 닥쳤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건지 그게 이제 안전마진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진화론 하면서 깨달았었고요. 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진화에서 자연의 생태계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죠. 호랑이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토끼도 살아남고 그다음 여우도 살아남고 이게 자연계잖아요. 토끼가 살아남는 방법하고 호랑이가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 스타일도 유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저자의 투자 스타일도 물론 있지만 호랑이가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토끼가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호랑이도 번창하고 토끼도 번창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저자의 투자 방식은 자연계에서 성공하는 그냥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예를 들면 뭐 호랑이가 라는 방법만을 소개한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자연에서 생명체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많이 있고 저마다 적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투자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하여튼 이제 그냥 그런 이 투자 방식이 수많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본인한테 이 투자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받아들여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실천을 하고 본인 걸로 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제 이거를 그냥 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